새벽 5시 서울 외곽물류센터에서 묵묵히 일하는 73살 조경호. 이 늙은이들 진짜 세상 바뀐 거 몰라요? 젊은 사람들 일거리 뺏어가지 말고 그렇게 느리면 집에서 TV나 보시지. 여긴 왜 왔어요? 32살 장도윤이 노인을 향해 독서를 퍼붓는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 같은데요. 경비나 하세요. 조경호는 별말 없이 박스를 옮긴다. 묵묵히 그리고 조용히. 새벽 5시 서울 외곽물류센터의 형광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찬 공기 속에서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걸어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콘크리트 바닥에 메아리칩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일찍 도착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경호, 73살입니다. 조경호는 작업복을 갈아입으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잠깐 바라봅니다. 깊게 패인 주름, 굽은 어깨, 그리고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눈빛.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꺾이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조경호는 거울에서 시선을 돌리고 로커를 닫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겠죠. 물류센터 안은 이미 분주합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끝없이 흘러나오는 택배 상자들, 지게차가 내뿜는 매연,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작업 지시 소리들. 조경호는 자신의 자리로 향하며 동료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일찍 오셨네요. 짧은 대화들이지만 그 속에는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상하차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조경호는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에 힘을 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가볍게 들리지 않는 무게, 점점 굽어가는 허리, 그리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 다리의 아픔. 하지만 조경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낼 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노인 노동자들이 휴게실에 모여듭니다. 도시락을 펼치며 나누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자녀들 걱정, 건강 문제, 그리고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 조경호는 그들 사이에서도 유독 과묵한 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을 때도 조경호는 그저 듣기만 할 뿐 자신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어떤 일 하셨어요? 말씀하시는 걸 보면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한 동료가 물어봅니다. 조경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그냥 회사 다녔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는 것이 예의라는 걸 아는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걸 이해하니까요. 오후가 되자 젊은 팀장 장도윤이 현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32살의 장도윤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이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일 처리는 빠르고 정확하지만 나이 든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냉정했습니다. 아니, 때로는 무자비하기까지 했죠. 아저씨, 작업 속도가 너무 느려요. 장도윤이 조경호 앞으로 다가와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맞춰가는데 혼자만 뒤처지면 전체 라인이 밀려요. 조경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더 빨리 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도윤의 표정은 여전히 불만스럽습니다. 그렇게 느리면 집에서 텔레비전이나 보시지. 여긴 왜 왔어요? 장도윤의 말에 주변 동료들이 눈치를 봅니다.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시선들이지만 아무도 감히 말하지는 못합니다. 일자리가 귀한 시대에 팀장에게 대들 수는 없으니까요. 조경호는 별다른 대답 없이 다시 박스를 집어듭니다. 무거운 박스가 어깨를 누르지만 더 무거운 것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조경호는 그 무게를 혼자 견뎌냅니다. 묵묵히 그리고 조용히 마치 지난 수십 년을 그래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작업복을 갈아입으며 조경호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버텼구나. 내일도 또 이런 하루가 기다리고 있겠지. 하지만 조경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직 견딜 수 있는 힘이 남아있으니까요. 비록 누구도 그의 진짜 이름을 모르고 누구도 그의 과거를 알지 못하지만 조경호는 오늘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조경호의 일상은 여전히 반복됩니다. 새벽 5시 출근, 하루 종일 이어지는 상하차 작업, 그리고 저녁 늦게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 하지만 장도윤 팀장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 거칠어져 갔습니다. 아저씨들 정말 답답해요. 장도윤이 휴게실에서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요즘 노인분들 진짜 이해 안 가요. 나이 들면 집에서 쉬어야지. 왜 이런 데까지 와서 젊은 사람들 일거리 뺏어가죠? 조경호는 구석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지만 여전히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참는 것에 익숙해진 세월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휴게실에 모인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장도윤이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거든요. 승진 소식이라도 들었는지 아니면 좋은 일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팀장님, 항상 궁금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팀장이 되셨어요? 한 후배 직원이 물어봅니다. 장도윤은 우쭐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뭐 실력도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 덕도 좀 있죠. 장도윤이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공기업에서 고위직 하셨거든요. 정말 실력 있는 분이셨어요. 조경호의 손이 젓가락을 잡은 채로 멈춥니다. 공기업 고위직이라는 말에 무언가 섬뜩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좀 억울하게 그만두셨어요. 장도윤이 계속 말합니다. 옛날에 내부 감사 같은 거에 걸려서요. 사실 그때는 다들 그렇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만 유독 타겟이 된 것 같아요. 실력도 있었고 승진도 빨랐는데 그냥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조경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는데요? 다른 직원이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해고됐죠. 억울하게요. 장도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들어갑니다. 그때 감사실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무자비했대요. 증거도 제대로 없으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얼마나 억울해 하셨는지 몰라요. 조경호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제 거의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아버님 성함이 뭐세요? 한 직원이 무심코 물어봅니다. 장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장기섭이요. 장기섭. 정말 훌륭한 분이셨는데 그런 일을 당하셔서. 그 순간 조경호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집니다. 딸그랑 하는 소리가 조용한 휴게실에 울려 퍼집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조경호에게 집중되었지만 조경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기섭. 그 이름이 조경호의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30년 전 자신이 감사실장으로 있을 때 직접 조사하고 해고 결정을 내린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위장 취업의 예산 유용까지 명백한 부정행위였습니다. 당시 조경호는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증거도 명확했고 절차도 올바르게 따랐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의 아들이 자신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억울하게 해고시킨 감사실장을 원망하면서 정작 그 감사실장이 바로 자신 앞에 서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장도윤이 조경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조경호는 고개를 들어 장도윤을 바라봅니다. 그 젊은 얼굴에서 장기섭의 모습이 어른거립니다. 30년 전 자신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그 사람의 모습과 닮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아, 네. 괜찮습니다. 조경호는 간신히 대답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다행히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장도윤은 다시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뒤로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다른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웠고요. 그때 그 감사실장만 없었다면 조경호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휴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벽에 기대어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운명은 참으로 기묘한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해고시킨 사람의 아들이 지금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니. 그리고 그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억울하게 당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조경호는 그날 밤 고시원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3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장기섭 사건은 분명 정당한 처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그 뒤의 이야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었네요. 한 사람의 해고가 한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 어떤 기억을 갖고 자랐는지 말입니다. 그날 밤 조경호는 고시원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작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퇴직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조경호는 여전히 이 자료들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감사실장 시절의 중요한 기록들이었거든요. 왜 이런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었을까요? 조경호 자신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언젠가는 이 기록들이 필요할 때가 올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도 있었고요. 서류들을 하나씩 뒤져가며 조경호는 장기섭 관련 파일을 찾았습니다. 두꺼운 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인사비위 관련 조사 결과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장기섭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조경호는 천천히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장기섭은 당시 중간관리직이었는데 채용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었습니다. 조사 결과 위장 취업뿐만 아니라 부서 예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까지 드러났었죠. 보고서를 읽어가며 조경호는 당시의 상황을 차근차근 되짚어봤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위조된 학력증명서, 조작된 경력사항, 그리고 무엇보다 부서 예산을 빼돌린 통장 내역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었는데 조경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시 조경호는 이 사건을 처리하면서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부정은 부정이고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장기섭 본인은 분명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은 어떨까요? 특히 어린 아들은 아버지가 왜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되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조경호는 회의록도 찾아봤습니다.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들 대부분이 해고에 찬성했고 조경호도 감사실장으로서 명확한 입장을 밝혔었죠. 장기섭 씨의 경우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판단됩니다. 공직자로서의 기본 윤리를 위반했으며 조직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적절한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조경호가 했던 발언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읽어봐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요? 다음날 출근길, 조경호는 평소보다 더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다른 동료들이 오기 전이었죠. 혼자서 작업 준비를 하며 생각에 잠겨 있는데 장도윤이 일찍 출근했습니다. 아, 아저씨 벌써 오셨네요. 장도윤이 말했습니다. 평소보다는 조금 부드러운 톤이었지만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네, 일찍 왔습니다. 조경호가 대답했습니다. 장도윤을 바라보는 조경호의 시선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그저 까칠한 젊은 팀장이 아니라 억울함을 품고 자란 한 사람의 아들로 보였거든요. 작업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도윤의 태도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아저씨, 어제보다 더 느린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됩니다. 조경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장도윤이 자신에게 보이는 무례함이 단순히 성격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억울함이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것일지도 모르죠. 점심시간이 되자 조경호는 휴게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다른 동료들과 함께 있으면 장도윤의 이야기를 또 들을지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우리 아버지를 해고시킨 그 감사실장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장도윤이 동료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경호라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냉혹한 사람이었나 봐요. 조경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그렇게 기억되고 있다니. 그것도 원망스러운 기억으로 말입니다.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한 동료가 궁금해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편안하게 연금 받으며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남의 인생은 망치고 자기는 떵떵거리며 사는 거죠. 장도윤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적개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경호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가슴속은 더욱 답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조경호는 다시 자료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언론 보도 자료도 찾아봤습니다. 장기섭 사건이 신문에 실렸던 기사들이었죠. 공기업 직원 부정채용 및 예산 유용으로 해고, 감사실의 철저한 조사로 비리 척결 같은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 가족 전체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해졌는지 말입니다. 며칠이 흘렀지만 조경호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장도윤과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거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장도윤의 태도는 점점 더 거칠어져 갔습니다. 마치 조경호를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죠. 아저씨, 정말 답답해요. 장도윤이 작업 중인 조경호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적응하셨는데 혼자만 계속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 같은데요. 조경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반박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젊은 팀장과 다투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장도윤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일은 체력이 받쳐줘야 하는 거예요. 무리하시지 말고 다른 일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경비 같은 거 말이에요. 주변 동료들이 불편한 시선을 보냅니다. 너무 심하다는 표정들이었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장도윤이 팀장이고 모두가 일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 이어지던 어느 날 물류창고에 특별히 바쁜 날이 찾아왔습니다. 대형 할인마트 체인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온 날이었거든요. 모든 직원들이 평소보다 2배는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경호도 최선을 다해 움직였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73살의 몸이 젊은 사람들을 따라잡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 아저씨, 좀 더 빨리 해주세요. 장도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체 라인이 밀리고 있어요. 조경호는 더욱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급하게 옮기다가 손에서 놓쳐버린 것이죠.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간 작업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조경호에게 집중되었고 장도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장도윤이 조경호에게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얼마나 바쁜 상황인지 모르세요? 이런 식으로 실수하면 전체 일정이 다 망가져요. 조경호는 황급히 쏟아진 물건들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서둘렀나 봅니다. 하지만 장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사고라도 나면 보험도 제대로 안 나와요. 회사에서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주변 동료들이 조경호를 도우려 했지만 장도윤이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아니에요. 본인이 한 일은 본인이 처리해야죠. 조경호는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물건을 주워 담았습니다. 73살의 노인이 젊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며 몇몇 동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보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당신 하나 때문에 전부 피해 입어요. 장도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다른 분들한테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그만두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조경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모욕감,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까지. 조경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장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조경호가 조용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장도윤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순한 양처럼 순종적이던 조경호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요, 잘 생각하셨어요. 장도윤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일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조경호는 더 이상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작업복을 벗고 로커로 향했습니다. 동료들이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누구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로커에서 짐을 챙기며 조경호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맞을까요? 30년 전 자신이 내린 결정이 지금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것일까요?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나 잔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에 돌아온 조경호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서류들을 다시 꺼내 놓았습니다. 장기석 관련 자료들, 당시 회의록, 그리고 언론 보도 자료들까지. 조경호는 편지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들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경호 전 감사실장입니다. 잊힌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편지를 쓰며 조경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숨어서 모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다고.
비록 그 진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편지와 함께 조경호는 관련 서류들의 사본도 준비했습니다. 30년 전의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말입니다. 이제 세상이 판단할 차례였습니다. 조경호가 편지를 보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조경호는 고시원에서 조용히 지내며 다음에 할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것은 아쉽지만 더 이상 그 굴욕을 참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 조경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주간지 기자 김민수라고 합니다. 혹시 조경호 전 감사실장님이시죠? 조경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연락이 온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혹시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할 수 있을까요? 조경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틀 뒤 한 조용한 카페에서 조경호와 김민수 기자가 만났습니다. 김민수는 30대 중반의 젊은 기자였지만 사회부에서 오래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김민수가 조경호가 가져온 자료들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부정을 저지른 사람의 아들이 지금 그 부정을 밝혀낸 감사관을 모르고 괴롭히고 있다니요. 조경호는 차분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장기섭의 위장 취업과 예산 유용, 그리고 자신이 감사실장으로서 내린 결정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당시에는 명백한 부정이었습니다. 증거도 충분했고요. 조경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그 가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부정은 부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은 아버지가 억울하게 당했다고 믿고 있군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조경호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아들은 진실을 모른 채 원망만 키워온 것 같습니다. 인터뷰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김민수는 모든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조경호도 기억나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사가 나가면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김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조경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미 각오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목요일 오전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하나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30년 전 공기업 감사실장 비리 해고자의 아들로부터 모욕받아. 기사는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경호의 이야기가 상세하게 소개되었고 당시 장기섭을 해고했던 공식 기록들도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회의록, 조사보고서, 그리고 당시 언론 보도까지 모든 증거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은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실화냐?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다. 노인의 품격이 대단하다. 저런 모욕을 당하고도 참았다니. 아들은 아버지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저런 식으로 행동했구나. 이런 게 진짜 인과응보 아닌가.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30년 전 일을 지금 와서 들춰내는 게 맞나? 죽은 사람은 변명도 못하는데 너무한 것 아닌가. 복수심으로 하는 행동 같아 보인다. 댓글들이 늘어날수록 찬반 양론이 뚜렷하게 갈렸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경호의 편을 들었습니다. 특히 노인 노동자에 대한 젊은 세대의 무례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물류센터에서도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직원들이 휴대폰으로 기사를 보며 웅성거렸거든요. 이거 우리 회사 얘기 아니야? 장도윤 팀장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조 아저씨가 진짜 감사실장 출신이었다고? 장도윤도 기사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한 노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해고시킨 당사자였다니요. 그것도 30년 전의 일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다니요. 하지만 기사에 첨부된 자료들을 보고 나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위장 취업, 예산 유용, 그리고 그로 인한 해고 결정까지. 이럴 수가. 장도윤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회사에서도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언론에 회사 이름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내용상 어느 회사인지 금세 알려질 것이 뻔했거든요. 팀장님, 회의실로 와주세요. 인사팀에서 장도윤을 불렀습니다. 장도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인사팀장과 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아시죠? 인사팀장이 태블릿을 보여주며 물어봤습니다. 장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봤습니다. 혹시 이게 사실인가요? 조경호 씨를 그런 식으로 대했나요? 장도윤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그 노인이 자신의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임원 중 한 명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나이 든 직원을 그런 식으로 대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회의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장도윤은 변명하려 했지만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언론에 나간 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한편 조경호는 고시원에서 조용히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완전히 가벼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일 뿐이었거든요.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진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조경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긴 싸움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이틀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언론사의 단독 기사였지만 이제는 여러 매체에서 후속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조경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 갈등을 넘어서 사회적 이슈로 번지고 있었거든요. 물류센터에서는 연일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정문 앞에서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직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도윤은 출근길부터 기자들의 질문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팀장님, 조경호 씨를 정말 그런 식으로 대하셨나요? 아버님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 심정이 어떠신가요? 장도윤은 노 코멘트만 반복하며 황급히 회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통보해 왔거든요. 인사팀에서 장도윤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은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상무까지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장 팀장, 이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겠습니다. 상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장도윤은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상무님,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와 관련된 분인 줄 몰랐어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인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이 든 직원을 함부로 대한 것 자체가 문제예요. 더구나 언론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상무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입니다. 장 팀장은 당분간 정직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직이요? 그럼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직장 내 괴롭힘, 나이 차별, 그리고 회사 이미지 실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사팀장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특히 채용 과정에서 아버님의 배경이 작용했는지도 함께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장도윤은 처음으로 진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언론의 관심이 조금 귀찮을 뿐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커리어 전체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장도윤이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 일을 들춰내는 게 공정한가요? 상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장 팀장, 문제는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장 팀장이 보인 행동이 문제예요. 그 조경호 씨가 누구든 상관없이 직장 선배를 그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회의가 끝나고 장도윤은 빈 복도를 걸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동정하는 눈빛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거리감을 두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휘말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점심시간에 장도윤은 혼자 식당에 앉았습니다. 평소라면 여러 후배들이 함께 앉았을 텐데 오늘은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기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기사에는 아버지 장기섭의 부정행위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위장 취업뿐만 아니라 부서 예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장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아버지는 항상 자신이 억울하게 당했다고 말했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시기한 동료들의 모함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 기록들을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로 부정을 저질렀고 조경호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신 건가? 장도윤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장도윤은 자신의 지난 행동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조경호에게 했던 무례한 말들, 모욕적인 태도들, 그 모든 것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송사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저녁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룰 예정이라는 것이었죠. 인터뷰에 응해주실 수 있나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장도윤은 고민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 더 큰 관심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장도윤이 결정했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 장도윤은 카메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님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장도윤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억울하게 당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조경호 씨에게 보인 행동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건 장도윤이 말을 막혔습니다. 아버지 일과는 상관없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질문이 더 어려웠습니다. 아버님의 과거가 정당하지 않았다면 그 과거를 바탕으로 쌓은 현재의 지위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순간이었거든요. 그 시절에는 다들 그렇게 했다고 들었는데 장도윤이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는 과거 부정이 정당하다는 식으로 발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 평론가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과거가 정당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 뿌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잘못된 과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야말로 진짜 문제입니다. 장도윤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고 통보했고 언론의 관심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도윤은 아버지의 유품을 뒤져봤습니다. 혹시 진실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죠. 하지만 찾은 것은 실망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왔거든요. 장도윤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된 신념을 갖고 살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잘못된 신념이 무고한 사람을 해쳤다는 것을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갈등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사회 전체가 주목하는 사건이 되어버렸거든요. 시민단체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국회의원들도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경호는 여전히 고시원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연일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지만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지 유명해지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세상의 관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노인 인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나이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 시민연대에서는 조경호의 사례를 대표적인 연령 차별 사건으로 규정하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정의는 늙지 않는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적인 서명 운동을 벌였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장도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정직 처분을 발표했고 인사위원회 회부까지 결정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장도윤의 채용 과정까지 재조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팀장님 채용 당시 아버님의 배경이 고려되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인사팀장이 통보했습니다. 만약 부정한 영향이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장도윤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말은 희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이렇게 큰 상황에서는 회사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아버님의 과거까지 문제가 된 이상 장도윤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장도윤은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조경호 선생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장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보인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고 있던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거짓이었나요? 장도윤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내용과 실제 기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이 거짓말을 하셨다는 건가요? 그런 장도윤이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를 거짓말쟁이라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아마도 아버지 나름대로는 억울한 마음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인생 자체가 잘못된 토대 위에 세워진 건 아닌가요? 그 질문에 장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살아온 인생,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쌓은 커리어까지.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잘못하신 건 아니에요. 장도윤이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시절에는 다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말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는
과거 부정행위를 정당화하는 발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 사회학 교수는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그 시절에는 다들 그랬다는 식으로 합리화하려는 태도야말로 문제의 본질입니다.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여론은 점점 더 장도윤에게 불리해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기득권의 오만함이라는 해시태그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버지 잘못으로 얻은 기회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정작 그 피해자를 모욕했다니.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얼마나 많을까? 진짜 무서운 건 본인들이 잘못인 줄도 모른다는 것. 댓글들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조경호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었지만 장도윤이 이렇게까지 몰리는 것은 원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경호는 마침내 공식 인터뷰에 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요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조경호는 차분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복수를 하려던 것이 아닙니다. 조경호가 말했습니다. 그저 더 이상 모욕을 당하며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진행자가 물어봤습니다. 장도윤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경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 젊은이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듣고 자란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을 모욕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세월이 지나도 부정한 과거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조경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터뷰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경호의 품격 있는 태도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반면 장도윤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회사에서는 결국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고 언론의 관심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장도윤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는 무엇을 생각하며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억울하다고 믿고 계셨던 걸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장도윤은 완전히 몰락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이 터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경호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개인적 사연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노인 인권,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과거사 정리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거든요. 조경호에게는 예상하지 못했던 제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을 해온 곳은 국가청렴위원회였습니다. 조경호 선생님, 저희가 진행하는 공직윤리 강화 사업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회 담당자가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조경호는 처음에는 고사하려 했습니다. 이미 은퇴한 몸이고 더 이상 공적인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담당자의 다음 말이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소신이 꼭 필요합니다. 공직자들에게 진정한 청렴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선생님뿐입니다. 조경호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강연은 한 대기업에서 열렸습니다. 임원들과 팀장급 직원들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조경호는 단상에 서서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렴함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옳은 일을 옳다고 말하고
그른 일을 그르다고 말하는 용기입니다. 조경호의 목소리에는 3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 용기가 여러분을 어려운 상황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말입니다. 조경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참석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힘들지 않으셨나요? 택배 상하차 일을 하시면서 말입니다. 조경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다른 참석자가 또 물어봤습니다. 장도윤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경호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그 젊은이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잘못된 길을 걸었던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았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장도윤의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회사에서는 결국 해고 결정을 내렸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유명해진 상태였거든요. 장도윤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전세금도 줄이고 생활비도 절약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장도윤은 조경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조경호 선생님께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보인 무례한 행동들을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선생님께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조경호는 그 편지를 받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장도윤이 안쓰러웠거든요.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조경호는 이제 정기적으로 강연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교육원, 대학교, 기업체 등 다양한 곳에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정의는 늙지 않는다는 캠페인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전국의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조경호의 사진과 함께 이 슬로건을 걸어 놓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택배장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도 조경호를 찾아왔습니다. 조 씨, 정말 대단하세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시는 줄 알았는데 이런 큰일을 해내시다니. 조경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동료들은 조경호가 유명해진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조경호는 희망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었으니까요. 겨울이 오기 전 조경호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직장 내 나이 차별 방지법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조경호의 사례가 법 제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거든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조경호가 국회의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경험과 지혜는 나이와 함께 쌓이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어떤 기분이신가요? 조경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을 되찾은 기분입니다. 오랫동안 이름 없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조경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조경호는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사회가 조금씩이나마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조경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별들처럼 자신도 어려운 시간을 견뎌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의는 정말 늙지 않는구나. 조경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조경호는 더 이상 택배장에 이름 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의 부정과 맞서 싸운 용기 있는 사람, 나이가 들어도 당당함을 잃지 않은 어른,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조경호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본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